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또 창업과 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도 만들어 20만 5천 명의 일자리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5년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근접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의사도 가입해 2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MW가 또다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BMW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누수가 있었거나 누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 2만 363대를 즉시 리콜해 흡기 다기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여의도에 2.4배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등 주택 3만 호를 짓고 창업, 벤처기업의 보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토지개발 지역으로 어디가 선정됐나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국 11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면적이 약 69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데요. 의정부와 대전, 광주 등에 있는 교정시설 부지와 남양주와 원주권에 있는 군부대 지역,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1곳의 유휴국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 2천 호를 포함한 주택 3만 1천 호와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과 주택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면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금감원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고요? 네,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해 오늘 언급을 했는데 한마디로 상급 이상 간부를 35%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과 국민 정서 그리고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정서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방만 경영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금감원이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금감원에 대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직 직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30%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수출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성인모 산업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나타냈다고요? 네, 성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국제 통상 환경이 불확실했던 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성 장관은 또 우리 산업 자체에서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당면했다며 경제와 산업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으나 양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권 기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총 생산은 8% 줄고 무역 수지는 최대 98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도 자동차 산업의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전략을 짜는 통상산업 포럼을 오늘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저희들이 계속 아웃리치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어서 일각에서는 통상 문제와 연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석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전체 대출 양도 문제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규모나 그 증가 속도에 있어서 한국이 위험군으로 지금 꼽혔는데 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현 상황은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이 세계 7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이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 걸 보면은 다 이제 100%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96%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 자체로는 아주 고위험군은 아닌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가 2위인데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가계부채 증가가 빠르다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는 좀 둔화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너무 그동안 증가 속도가 빠르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둔화되는 것도 세계 빠르다. 2위권이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둔화되는 대신에 이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네.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여전히 가계 부채는 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점점 위험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 부채가 느는 속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규모야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하는데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 갚을 여력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 갚을 여력 이전에 생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생계 여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빚을 갚아야 어떻게든지 이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엔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개인의 삶도 좀 삶의 질도 따질 수가 있고 내수 시장도 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빚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경계선에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절벽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절벽이 되면 결국은 이제 가계 부도들이 이제 연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떤 내수 시장 자체의 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잠깐 자막이 흘렀습니다만 2017년 정한 정책대로 DSR이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총부채, 이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이 지금 캐나다 다음으로 높습니다. 예. 17개국 통계 국가 중에는 이제 한 7위 정도니까 중위권인데 이 속도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결국은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둔화로 안 되고 완화해야 되는데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된다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가계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요. 네. 지금 가계 부채 그러니까 빚 부담이 늘게 되면 자연스레 소비가 줄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소비가 줄면 내수 침체, 내수가 침체되면 기업의 뭐 투자나 고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고 그럼 고용은 더 악화되고 네.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국가 경제 자체가 이제 암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이 악순환을 네. 풀기 위해서 선순환으로까지 올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제일 핵심은 오늘 이야기하는 가계부채를 지금 둔화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이제는 그걸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가계부채라는 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최소한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보면 제2금융권의 대출은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1금융권의 이제 대출은 여전히 묵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이제 힘겹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당장 볼멘 소리가 나오죠. 네. 여기서 더 졸라매란 말이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어제 발표를 보면 3만 달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감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가계부채 압박은 상당히 두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편 빚 얘기를 하면 이 덩달아 따라오르는 게 이 이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맞습니다. 개편하기로 했죠. 네, 이게 개편의 내용이 제일 핵심적인 것은 투명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산정 방식에 들어가는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그 개인의 소득, 개인의 담보율, 담보 능력, 그리고 신용 등급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젠 앞으로 모든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대출 금리 산정 방식, 당신은 왜 이 금리가 적용되는지를 명백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물어왔던 이자율, 이것을 조금 거품을 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험 약관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내 금리는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 같은 이제 시장 가격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셈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관치 금융이라는 또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판이 당장 나오죠. 네.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는 지금 그럼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네. 우리 저 금융기관들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요. 관치금융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 경기의 비율의 조절이 문제예요. 정부가 그럼 개입 안 하는 완전 시장이 가능한가?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개입 안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만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에요. 정부가 개입을 다 하는데 신자주의인 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 그리고 수위 그 경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이야기되는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 정도 수위에서는 이거는 금융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여쭤보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 금리를 더 투명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계부채에도 어떻게 뭐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네. 심리인데요. 네. 가계부채의 문제는 결국은 대출을 받는 대출자 개개인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이자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동안 은행이나 혹은 뭐 이 금융기관이 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뜯어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금 합리화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출을 생각하실 이제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대출 규제 지금 거의 뭐 사실 주담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회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옥죄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우리 개인이 가계 부채를 스스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그냥 산정 방식이 투명화된다라는 것 외에 대출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도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 각 가게에서 현명한 빚 관리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시세가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전월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의 아파트값이 17억 원이었는데 9월에는 2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3억 원이 빠진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 가격과 똑같아진 겁니다. 송파와 서초, 양천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 역시 지난해 9월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가 연말이 되면서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부담과 경기 둔화 우려, 입주 물량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석 달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거래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100군데가 넘는데 지금 거래 신고 11월 달에 된 거 보니까 뭐 4건, 5건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죠.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하루 평균 480건씩 이뤄져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이 공시가격으로 반영돼 보유세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듭니다. 70세 노인이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 91만 9,260원에서 89만 5,7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이번 월 수령액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봉만 1억 원에 달하는 의사에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가야 할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연봉 1억 원가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해당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납입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적립금 중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 연봉을 훨씬 넘는 1억대 연봉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세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입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의 의사가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소득과 관련해 별도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들 자산 형성 지원해주는 건데 고소득 청년까지는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임금 상한액을 월 500만 원으로 정했고 하지만 지난해 이미 가입한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등이 검토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내로 기준과 기간 등을 결정해서 관련 법률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BMW가 또다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1차 리콜로 문제가 됐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을 교체한 후에도 여전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어떤 차량이 리콜 대상인가요? 네, 냉각순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 또 EGR 제고품을 장착한 BMW 차량 11만 대가 대상입니다. 1차 리콜을 받은 9만 9천여 대 가운데 2만여 대는 즉시 리콜하고 재고 EGR 부품으로 교체한 9천여 대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차량 8만여 대는 BMW가 보관한 교체 부품의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리콜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3만여 대는 우선 리콜이 실시되고 나머지는 부품 재고를 확인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2차 리콜 차량 6만 6천여 대와 아직 1차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 7천여 대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추가 리콜 결국 교체된 부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돼서 진행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가 리콜은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외에도 또 다른 화재 원인으로 확인된 흡기다기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추가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리콜을 통해 EGR 모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BMW 코리아는 지난주에 리콜 대상 차량과 시정 방법 등에 관한 제작 결함 시정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BMW는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오늘부터 리콜 통지문 등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최근 SUV, 그러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인기가 높아졌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형 SUV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기아차 소형 SUV 신차 발표회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기아차가 소울 신모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 선보인 차량은 소형 SUV, CUV라고 불리는 차종인데요. 다목적 SUV로 실용성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종입니다. 소울 부스터는 2008년 1세대, 2013년 2세대를 거치며 6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휘발유 엔진뿐 아니라 전기차 EV 등 두 가지 모델로 공개가 됐습니다. 신차 공개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3세대 소울 부스터는 강인하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 첨단 사양은 물론 파워풀한 드라이빙 성능까지 갖춰 이전 모델과는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CUV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주로 해외에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SUV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SUV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차는 전기차 모델도 함께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UV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많아졌죠?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눈에 띄는 성장인데요. 2011년 SUV 판매 대수 23만 3천여 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46만 9천여 대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소형 SUV는 9배 이상 판매가 뛰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대차는 팰리세이드라는 대형 SUV를 내놨는데 기아차에서도 이렇게 소형 SUV 소울 부스터를 내놓으면서 SU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출시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갤럭시 노트9의 공시 지원금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갤럭시 S10 등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재고 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이용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구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단말기 구매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LG U+는 69 요금제에서 갤럭시 노트9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14만 8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KT는 38만 원, SK텔레콤은 34만 원으로 최대 공시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LG U+의 경우 갤럭시 노트9 512기가 구매 가격은 12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의 아이폰 X, LG의 G7 등 다른 단말기 공시 지원금도 40만 원 이상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공시 지원금을 늘리면 소비자는 그만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업체들이 이렇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에 대해서 공시 지원금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최신 스마트폰 출시 전 재고를 줄이기 위해 출시 반년도 안 된 노트9의 공시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3월에 갤럭시 S10을 출시하고 LG전자도 같은 달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갤럭시 노트9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중순에도 갤럭시 S9 등의 공시 지원금이 확대됐었습니다. 네, 김 기자, 약정 할인이나 자급 제품과 비교를 하면 비용 부담은 어느 쪽이 작나요? 네, 공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약정 할인보다 비용이 적어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69 요금제로 25%가 할인되는 선택 약정을 받으면 2년 동안 41만 4천 원이 할인되는데요. 노트9 공시 지원금 40만 원에 유통망 추가 지원금 15%를 받으면 선택 약정 할인보다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단말기를 2년 넘게 쓰거나 더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는 선택 약정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0.4% 오르면서 2126포인트, 코스닥도 0.1% 오르면서 69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하락세입니다. 지금 기술 수출한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3.69% 하락세 4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금리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KB금융의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현재 1%가 넘게 내려가면서 4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오름세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로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1.96% 올라가면서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